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데 모아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신세아입니다. 아파트가 갑질을 한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말은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들 사이에선 일상어로 통한다고 합니다. 바로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들에 대한 아파트 주민들의 차별적 대우 때문에 생겨난 말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아파트에서 어떤 갑질이 일어나고 있는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노량진 학원가에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하며 그 불똥이 교원 임용고시에도 튀었는데요. 당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교원 임용고시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법률방송이 해당 소장을 단독 입수하고 코로나 확진 임용고시생 모임 대표와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김지혜 변호사를 만나 관련 얘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 외 기획보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갑질 아파트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파트가 갑질을 한다. 언뜻 이해가 잘 안 가기도 하는데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들 사이에선 일상어로 통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갑질 아파트. 어떤 내용인지 장한지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출입구 앞입니다. 영하의 칼바람에 옷을 두껍게 껴입은 음식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가 입구에서 뭔가를 발견하고 일순 얼음처럼 멈춰섭니다. 주위를 두리번 거리더니 일단 인도에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경비실에 가서 뭔가를 물어보고 돌아옵니다. 그러더니 오토바이 배달통에서 음식을 꺼내 양손 가득 들고 걸어서 배달을 갑니다. 이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가 입구에서 발견한 건 다름 아닌 오토바이 출입금지 팻말. 단지 안에 배달 오토바이 출입을 차단한 겁니다. 지금 들어가실 때 오토바이 못 들어가시는 거죠? 네. 이 근처에 이제 못 들어가게 하는 데가 좀 많나요, 혹시? 여기 못 들어가는 데가 많아요. 다 걸어가야 돼요. 좀 되게 불편하지 않으세요? 이게 당연히 불편하죠. 요거 세워버리면 많이 쩍쩍쩍 걸어가야 돼요. 기껏 배달시켜 불러놓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건 뭔지 야속하고 화도나지만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못 들어가게 해버리면 가져와 좀 들어갈게. 걸어가라. 무조건 경비가 다 막아버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싸울 거예요? 싸우면 우리가 서는데. 처지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시간이 곧 돈인 배달 운전자들 입장에선 아쉽고 안타까운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 돈 3,100원 벌려고 걸어가 버리면 손해죠. 시간이 한참 걸려버리면. 강남은 되게 심해요. 여기서 가다가 올라가는 시간도 있고 이런 걸 안 되는 거죠. 돈은 안 되고. 그럼 안 가고 싶어서. 강남에 있는 또 다른 아파트. 출입구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오토바이 3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역시나 배달 오토바이는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토바이 못 들어가서 지금 이러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 동네는 다 이런가요? 네. 혹시? 네. 제일 불편하신 게 어떤 거예요? 시간 오래 걸리고 그런 거죠. 시간 오래 걸리고 다리 아프고 저 끝에까지 걸어가야 돼요. 일찌감치 다 체념하긴 했지만 꼭 이렇게 양손 가득 음식을 들고 단지를 걸어서 배달을 해야 하는 건지 생각하면 문득문득 화가 솟구칩니다. 역삼동 전체가 다 오토바이 못 들어가게 해요. 근데 갑질이죠, 갑질. 이 주민들 갑질. 위험하다고 못 들어가게 하는데 주민들이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아무튼 이 역삼동은 전부 다 갑질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간대요. 실제 라이더 유니온이 지난 한 달간 배달 운전자들에게서 제보를 받아보니 서울과 인천, 광주, 부산 등 주요 대도시 100곳 넘는 아파트 단지에서 오토바이 출입 금지 등 라이더 입장에선 갑질을 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강남과 서초, 양천구 목동, 부산 해운대, 인천 송도 등 이른바 비싼 동네일수록 그리고 새로 지은 아파트일수록 이런 현상은 더 심했습니다. 아파트의 관리 방식이 폐쇄적으로 변한다고 할까요? 그 외부인들의 이제 진입이나 이런 것들을 좀 경계하거나 좀 강하게 관리하거나 이런 측면은 좀 있는 것 같고요. 한편에서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배달 노동자들에 대한 좀 좋지 않은 어떤 편견, 인식 이런 것들의 좀 반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배달 운전자들에 대한 이런 편견의 발현이나 일종의 차별적 대우는 비단 오토바이 출입 금지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잠재적 범죄자라도 되는 양 인적 사항을 다 적어줘야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가게 해주는 경우도 있고 배달 오신 거예요? 네. 부스에 계시고요. 좌측 돌아가시면 문 하나 열고 들어가시면 그 엘리베이터 있거든요. 204동. 예, 총 연락처. 제 개인 전략처를 써야 되네. 굳이 주민들이 타는 엘리베이터가 아닌 짐짝 취급을 하며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타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쪽 엘리베이터 타면 되네. 문 하나 열고 들어가시면 타고요. 화물 엘리베이터 타라고요? 네. 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에는 배달 운전자를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문구들이 적혀 있기도 하고 비가 와서 미끄러운데도 굳이 지하 주차장을 통해 가라고 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바닥이 굉장히 미끄럽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서행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도 미끄러운데 비가 오면 실제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아파트입니다. 실제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 아파트이기도 하고요. 같은 배달인데 택배 운전자는 들어가는데 유독 바퀴 2개 오토바이 탄다고 배달 운전자만 못 들어가게 막으면 한숨이 절로 나오기도 합니다. 택배차들은 다 진입이 됩니다. 배달 오토바이만 진입이 안 돼요. 배달 오토바이만. 그 밖에 라이더 유니온에 제보된 내용을 보면 헬멧벗은 맨 얼굴이어야 출입 가능, 엘리베이터 탑승키를 받기 위한 개인 물품 보관 등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달이 무슨 죄도 아니고 아무리 일이라 해도 배달시켜놓고 이런 취급을 당하면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배달 운전자들의 하소연입니다. 여러 아파트들에서 좀 배달 노동자들에게 좀 과도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노동자들 입장에서 인권의 침해 소지에 해당한다. 저희는 이제 모멸감도 느끼고 있고 안전의 위협도 받고 있는 것이고. 이에 라이더 유니온은 어제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런 차별적이고 인권 침해적인 현실에 대한 개선 및 정책 권고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배달 운전자들은 화물이 아니라는 게 라이더 유니온의 항변입니다. 우리는 화물이 아니고 손님은 귀족이 아닙니다. 저희가 일일이 입주자 대표들과 싸울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진정을 하게 되고 국가인권의 판단이 있으면 저희가 어쨌든 이거는 국가인권위에서 인정한 차별행위다라고 대응할 수가 있으니까. 라이더 유니온은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에도 관련 관리 감독 및 정책 권고를 요청하는 한편 배달앱 업체들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도 촉구했습니다. 플랫폼이나 배달 주문 업체에서 그 아파트들 주민들한테도 이걸 공지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지하거나 배달에 대한 그 대행 업체도 마찬가지로 대책을 세워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라이더들이 일일이 대응하기는 여전히 힘들거든요. 공을 넘겨받은 인권위의 신속하고도 전향적인 결정과 후속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하지입니다. 법률방송에선 어제 오토바이 배달 운전자들에 대한 비하와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해 집중 보도해드렸는데요. 관련해서 음식 배달을 시킨 손님이 배달 노동자를 대놓고 비하하는 통화 녹음 녹취 파일이 어제 저녁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네티즌들의 분노와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저녁 8시 58분 웃긴 대학이라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배달 대행업체 점주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 네티즌은 기사 중 한 명이 너무 황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배달 대행업체 점주는 그러면서 통화 녹취 파일을 함께 올렸는데 배달 노동자 비하가 적나라합니다. 하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배달이나 하고 있죠.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아니 맞잖아요. 본인들이 공부 잘하고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고 했으면 배달일 하겠어요? 인권 비하 발언을 하지 말라고 제지해도 막무가내 소귀에 경의를 낍니다. 지금 비하하시는 건가요? 맞잖아요. 인권 비하 발언은 하지 마시고요. 그거 맞거든요. 사실은 공부 못하니까 할 줄 아는 게 배달원밖에 없거든요. 고작 본인들 그 10,000원 벌어봤자 3건 해봤자 10,000원 벌잖아요. 안 그래요?
말이 지나치다고 해도 생각을 좀 하고 말을 하라고 해도 도무지 말이 먹히지 않습니다. 그 짓이라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사건에 그냥 10,000원, 가만- 왜 말씀을 나는 좀 그냥 가만히 너무 있으면 지나치게 10,000원 하시는 것 벌어요. 같은데, 지금.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10,000원이 나오고 20,000원이 나오고 30,000원이 나와요. 저기요, 손님, 어? 좀 생각하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버니까 그 일을 하겠죠. 돈 많이 벌면 그 짓 하고 있겠어요? 점주가 기가 막힌다는 반응을 보이자 오히려 의기양양해서 인신공격 막말을 거침없이 계속 쏟아냅니다. 기사들이 고생했는데 왜 그쪽이 지금 그러시는 건지 무슨 좀 이해를 기사들이 뭘 못하겠네. 고생해요. 그냥 오토바이 타고 부릉부릉 하면서 놀면서 무신하면서 음악 들으면서 다니잖아요. 본인들. 내가 모를 줄 알아요? 배달 기사들이 다 어떻게 하고 돌아다니는데? 지금 말이 너무 지나쳐요. 예? 맞잖아요. 문제의 대화는 해당 배달 대행 업체 직원이 막말 여성이 근무하는 학원에 배달을 나갔다가 불거졌습니다. 문제의 여성이 배달 기사에게 바쁘니까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몇 분쯤 지났을 무렵 다른 데 배달을 가야 해서 계산부터 해달라고 했더니 비하 막말을 했다는 것이 점주의 말입니다. 이 여성은 배달 대행 업체뿐만 아니라 음식을 주문한 업체에도 전화를 걸어 한바탕 난리를 떨었다고 스스럼없이 말합니다. 거지 같아서요. 네, 거지 같아서요. 니네가 하는 꼴들이야. 대화가 안 통하는 여자네. 니네가 하는 꼬라지들이 꼴사 넣어서요. 그런데 제가 지금 커피한테 전화해서도 다 있어요. 피한테 하셨다고요? 커피한테도 좋겠죠. 야, 니네는 법적 대응을 언급해도 요지부동입니다. 이 날씨에 오토바이 타고 배달해 보셨냐고요? 이 날씨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할 일이 없죠. 대학교를 나왔는데. 네, 일단은 뭐 대화는 안 통하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비하 발언 하지 마세요. 저는 비하할 사람한테 해요. 온라인에서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해당 학원 원장은 인터넷을 통해 문제의 여성이 지난달 이혼을 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아주 엉망인 상태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는 해명을 내놓기도 했는데 세상살이가 팍팍하고 각박할수록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함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배달 노동자 뉴스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 잠실 쿠팡 본사 앞에서는 쿠팡이츠가 배달 기사들을 상대로 갖은 첨단 갑질을 부리고 있다고 성토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왜 갖은 첨단 갑질이라는 말이 나왔는지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쿠팡이츠 지 맘대로 요금 정책 즉각 중단하라! 오늘 오전 서울 잠실 쿠팡 본사 앞 지맘대로 요금 정책 중단하라. 1분마다 바뀌는 실시간 배달료 아웃 같은 플랜카드나 손팻말을 든 쿠팡 배달 노동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쿠팡이츠가 2,500원으로 배달료를 삭감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번만은 오프라인에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쿠팡이 우리를 치타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를 치타처럼 부리면서 우리의 노동 조건을 정말로 오르락 내리락. 앞서 쿠팡의 음식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쿠팡이츠는 지난달 25일 현재 3,100원이었던 최소 배달 수수료를 3월 2일부터 2,500원으로 600원 삭감하겠다고 배달기사들에게 카통을 통해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최소 배달료가 2,500원으로 깎이면 20분에 한 건씩, 1시간에 3건을 배달해도 최저시급 3,720원에도 한참 못 미친다는 게 쿠팡이츠 배달기사들의 하소연입니다. 쿠팡은 저희를 죽이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로 혜택을 얻었으면 조금 나눌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쿠팡은 오히려 더 죽이려고 합니다. 되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정책으로 막무가내식으로. 쿠팡이츠는 지난해 11월에도 최소 배달료를 3,300원에서 3,100원으로 200원 내린 바 있습니다. 2019년 5월 쿠팡이츠 론칭 당시와 비교하면 5,000원이었던 최소 배달료가 약 1년 반 만에 절반으로 뚝 떨어진 겁니다. 쿠팡의 갑질 행위는 최근에 와서 갑자기 벌어진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배달 라이더들 사이에서는 많이 제기가 되어 왔고
많이 쌓여 있던 문제입니다. 무엇 하나 개선된 것이 없어서 도저히 이 상황에서 이제 참을 수가 없다라는. 배달기사들의 최소 배달료를 지속적으로 깎고 있는 쿠팡이츠가 반면 상점을 상대로는 현재 5,000원인 배달료를 6,000원으로 1,000원 올립니다. 초기에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시장을 장악하고 난 뒤엔 약자들을 쥐어짜는 전형적인 갑질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쿠팡은 작년 9월 달에 쿠팡 하면 연봉 1억 할 수 있다라는 가짜 뉴스가 나오기도 했었죠. 쿠팡이 피크타임에 뭐 배달료를 2만 원을 주네, 16,000원을 주네 뭐 이러면서 배달 엄청 잘한다, 우리한테 와서 일해라 뭐 이런. 최소 배달료 삭감이나 상점 상대 배달료 인상 외에도 쿠팡이 새로 도입하겠다는 1분마다 배달료가 바뀌는 이른바 실시간 할증 정책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말이 실시간 할증이지 높게 책정된 배달료를 보고 배달기사들이 몰리면 배달료를 다시 더 크게 내리려는 꼼수 아니냐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단가 자체가 막 그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지금 각종 알바 사이트에 보면은 쿠팡이츠가 지금 건당 한 건만 배달하면 7,100원 뭐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그 7,100원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금액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른바 지역 쪼개기 수법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역 쪼개기는 예를 들어 강남구를 강남 1, 2, 3, 4 이렇게 구역을 나눠 배달료를 세분화해서 책정하는데 이 또한 배달기사들에게 나가는 돈을 줄이려는 술수라는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쿠팡이츠가 지역 쪼개기, 분단위 실시간 할증 정책 등 복잡한 배달료 구조를 통해 배달기사들을 쥐어짜면서 배달시장 전체를 흔들고 어지럽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라이더 유니온의 비판입니다. 앱 내에서 자세한 프로모션 금액이라든가 그 다음에 할증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앱상에서 전혀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월별 정산 내역서나 아니면 일별 정산 내역서를 요청을 하는데 못 받고 있습니다. 진짜로요. 이 같은 비판과 지적에 대해 쿠팡이츠 측은 한 주문 한 배달로 음식을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해 실시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배달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배달거리 할증을 포함해 지역, 날씨, 주문 부피, 배송지 위치 등의 배달 파트너에게 상황에 따라 더 합리적인 금액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코로나19 여파가 여기저기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데 교원 임용고시에도 큰 코로나 불똥이 튀었습니다. 급기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교원 임용고시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요. 해당 소장을 단독 입수한 신세아 기자가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 모임 대표와 변호사를 만나 관련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법률방송이 단독 입수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집단소송 소장입니다. 피고는 대한민국, 원고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지난해 11월 21일 치러진 2021학년도 임용고시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들 44명입니다. 국가는 피해자 1인당 1,500만 원의 피해배상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청구입니다. 저희는 그때 이제 시험 정확히 일주일 전에 마지막 모의고사를 보러 갔었고 이제 한 건물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는데 한 600~700명 정도 되는 수험생 중에 대략 70명 정도? 한 10% 정도 감염되었고 그 중에 저도 한 명이고요. 지난해 11월 중등교사 1차 임용고시를 며칠 앞두고 노량진의 한 유명 임용고시학원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가 터져 수험생 6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응시 기회를 박탈당한 겁니다. 몇 년 동안 시험 준비에만 매달려온 수험생들 입장에선 말 그대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성이라고 해서 진짜 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혹시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다시 물어봤거든요. 근데 아닐 수도 있지 않냐고, 한 번 더 검사해보거나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아닐 수 없다고. 그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진짜 나더라고요. 그리고 수험생들은 이에 토요일로 예정된 중등 임용고시를 연기해달라는 청원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지만 별 소용은 없었습니다. 교육부는 1차 임용고시를 예정된 11월 21일에 그대로 치렀고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들은 속절없이 시험도 보지 못하고 수년간 준비해온 시험 기회를 허무하게 날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장 많이 하신 분은 한 5번 준비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일과 병행하면서 잠 줄여가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고 정말 마지막이다 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또 김 씨는 코로나가 지난해 초 터졌는데 임용고시가 갑자기 잡힌 것도 아니고 11월에 예정된 임용고시에 교육부가 아무런 관련 대책을 세우지 않은 건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교육부에서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확진자를 이미 수개월 전부터 대비책을 만들어 놔서 보게 하였고, 저희 임용고사는 이제 못 보게 했다는 게 약간 행정 편리주의라는 생각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수학 능력 시험 이번에 40만 명 정도가 응시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는 6만 명인데 훨씬 적은. 여기에 지난달 초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변호사 시험이나 의사 국가고시는 코로나 확진자도 시험을 볼 수 있게 허용하면서 임용고시 제한 피해자들의 상실감과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누구는 보게 하고 누구도 보게 하고 다 보게 하는데 임용고시 수험생은 뭐니 하는 항변이자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게 된 직접적인 계기입니다. 고민을 계속하는 와중에 변호사 시험이 확진자도 볼 수 있게 판결이 난 다음부터 그게 가장 큰 전환점이 돼가지고 너무 억울한데 우리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것 같다고.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산하 김지혜 변호사는 집단소송 소장에서 이런 억울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적시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법령 위반 행위가 있었고 교육부의 응시 제한 조치가 수단의 적합성을 상실해 과잉 금지 원칙과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이분들 굉장히 억울하겠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고시를 준비하고 변호사가 된 입장으로서 그 고시라는 시험이 얼마나 중요한 시험인지를 알고 있는데 그 기회를 이렇게 눈앞에서 날려버리게 된다는 게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좀 분하고 억울함을. 김지혜 변호사는 그러면서 같은 국가고시인데 수능을 포함해 변호사 시험이나 의사 국가고시 수험생들은 확진 여부에 상관없이 시험을 볼 수 있게 했는데 유독 임용고시 수험생만 확진자에 대해 응시를 제한한 건 명백한 평등권 침해이자 과잉 금지 원칙 침해의 최소성 위반이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지금 이 소송은 그 어떤 방역 당국에 저항을 하기 위함이 아니고 나라에서 이렇게 그 지침을 정함에 있어서 좀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통일된 그런 기준을 갖고 지침을 제시해줘야 이 기본권을 침해받는 국민의 입장에서 좀 그거를 수긍할 수 있고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 저희가 좀 경종을 울리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소송을. 김지혜 변호사는 특히 같은 임용고시 수험생 사이에서도 방역에 적극 협조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봤다고 강조합니다. 증상이 있어도 해열제를 먹고 코로나 검사를 피하거나 늦게 검사를 받아 임용고시 날짜 전에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수험생들을 추후 확진 판정을 받았어도 아무 문제 없이 시험을 봤는데 일찍 검사를 받아 일찍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들만 시험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당했다는 겁니다. 거의 그 몇 시간 차이로 지금 검사 결과가 나왔냐 안 나왔냐에 따라서 시험을 볼 수 있는지 없는지가 이렇게 판가름 나게 됐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죠. 더 이상 이렇게 억울하게 피해보는 국민들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반드시 전달하고.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냐 과도한 권리 침해냐. 임용고시를 며칠 앞두고 터진 수험생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 방역을 이유로 시험 응시를 제한한 정부 당국의 조치가 과잉금지 원칙 등을 위반했다며 낸 집단소송에 재판부가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법률방송에서는 어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교원 임용고시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소장을 단독 입수해 보도해 드렸는데요. 수능을 포함해 변호사 시험이나 의사 국가고시는 확진자들도 다 응시할 수 있게 했는데
왜 임용고시만 아무런 대비책이나 구제책을 마련해주지 않았냐는 것이 피해자들의 항변입니다. 집단소송과는 별개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돼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법적 다툼을 벌이는지 집단소송과 헌법소원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신세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서울 노량진 유명 임용고시 학원발 집단 감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2021학년도 중등교원 임용고시 1차 시험 응시 기회를 박탈당한 수험생은 모두 67명입니다. 처음에 응시가 이제 제한됐다, 응시 제한됐으니 환불 받아가라 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을 정도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피해 수험생 44명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500만 원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김지혜 변호사는 교육부의 안일한 대응을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코로나는 연초에 발발했고 임용고시 1차 시험은 11월이었는데 그동안 교육부가 아무런 대비책도 세우지 않았다는 질타입니다. 교육부에서는 뭐 시험을 계획할 때부터, 그러니까 그 응시 접수를 받기 전부터 코로나 확진자들은 시험 볼 수 없다라는 고지를 이미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변호사 시험이나 의사 국가고시는 확진자들도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하는 걸 보면서 그래도 나라가 하는 일인데 뭔가 구제책을 마련해 주겠지 하는 기대는 그러나 여지없이 박살났습니다.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어떤 추가 구제책이 있겠지, 나라에서 뭔가 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국가에서는 그런 추가 구제책이나 뭐 재시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절 계획한 바가 없다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선을 그어서 입장 발표를 하니까 어떻게 이 시험을 시간을 들여서 비용을 들여서 준비해 왔는데 이렇게 눈앞에서. 교육부 응시 제한 조치는 변시나 의사 국가고시와 비교하면 명백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고 과잉 금지 원칙이나 침해 최소성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것이 김지혜 변호사의 말입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번 집단 소송이 단순히 돈 얼마 받아내자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게 아니고 소송에 동참한 피해자들도 그 점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거듭해서 강조합니다. 우선 좀 이 소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코로나19가 또 올 한 해도 계속 이렇게 지속될 거라고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이렇게 억울하게 피해보는 국민들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반드시. 확진자 응시를 제한한 중등교사 임용시험 공고가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박은선 변호사의 말도 김지혜 변호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10년간 교사를 지낸 박은선 변호사는 현재 중국에 머물고 있어 인터뷰는 전화로 진행했습니다. 일단 교사 출신 변호사인 제가 예비 법조인들 뿐만 아니라 예비 교사들도 후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시험 기회를 박탈당하면 안 된다는. 코로나 확진자도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헌재 결정이 변시에만 국한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가 그 기준을 명확하게 선포하지 않아서 다른 시험에서도 그 기준이 적용된다는 걸 확실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법조계 일부에서는 변호사 시험은 5년 5회라는 응시 제한이 있어서 인용되는 것뿐이다. 이런 견해도 있어서 그렇지 않다. 이건 보편적인 기준이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나의 잘못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평생이 걸린 시험을 응시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건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박은선 변호사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나의 책임이 전혀 아닌 사유로 시험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한다는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입니다. 또 수능시험에서와 같이 생활치료시설을 마련하거나 하는 다른 대안들을 아예 모색도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금지해버리는 것은 국민의 권리보다 행정 편의를 앞세운 것입니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 시험을 준비해온 응시생 입장에서 수험생들이 수긍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는 겁니다. 임용시험은 이번에 못 보면 내년에 보면 되는 시험이 아닙니다. 임용시험은 예비교원 양성 시스템 자체의 문제도 있고 지역과 과목에 따라서는 올해는 뽑았지만 내년엔 아예 한 명도 안 뽑는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그만큼 절박한 시험 기회니
박은선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런 획일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조치는 코로나 방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게 코로나 방역에도 도움되지 않는데요. 해열제 응시자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확진이 되면 시험을 못 보니 아예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고 증상이 있어도 해열제를 먹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교사 출신으로 현행 교원 임용제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박은선 변호사는 교원 임용과 관련된 또 다른 헌법 소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임용시험에서는 말씀드렸듯이 교원 자격증 남발이나 아니면 그 사립학교 교사 채용권 등이 예비교사들이 힘겹게 하는 근본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 대학이나 교육대학원에서 교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 또 사립학교 재단의 정교사 채용 이런 것들을 헌법소원 등으로 다퉈볼 계획입니다. 실제 박은선 변호사는 변호사 시험 문제 유출 관련해서 헌법소원과 행정심판도 공익소송으로 진행하며 로스쿨 졸업 후 5년간 5회 응시 제한, 변시 오탈제 헌법소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임용고시 제한 헌법소원 박은선 변호사와 국가상대 집단소송 김지혜 변호사. 두 변호사는 두드리면 깨져도 다시 두드려야 문은 열린다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처음부터 되지는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면 해결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이제 헌법소원들을 진행을 하면 정부도 문제를 인식하고 교육부나 법무부가 법을 제정해서 또 국회가 법을 제정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비단 이 원고들뿐만 아니라 여러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생존권이 그 방역당국의 지침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 아무쪼록 나라에서 이렇게 그 지침을 정함에 있어서 좀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통일된 그런 기준을 갖고 지침을 제시해줘야 이 기본권을 침해받는 국민의 입장에서 좀 그거를 수긍할 수 있고.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법률방송에서는 지난 2개월간 에어소프트건 관련해서 현실과 동떨어진 비합리적 규제에 대해서 8차례에 걸쳐 보도해드렸는데요.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과 공감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감사드리며 에어소프트건 문제를 총체적으로 정리하고 대안을 모색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관련 내용을 취재해온 왕성민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왕 기자, 이 에어소프트건을 직접 스튜디오에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뭐 어떤 건가요? 네, 이 총은 1991년 12월에 아카데미에서 생산된 L85A1이라는 전동건인데요. 전동건은 배터리와 모터를 넣어 비비탄 총을 발사시키는 에어소프트건으로 가스 충전식과 함께 가장 널리 쓰이는 에어소프트건 구동 방식 중 하나입니다. 모델이 된 실총은 영국군의 구형 제식 소총인데요. 불법 방식이라고 해서 탄창 삽입구가 총기 뒤쪽에 있는 독특한 어떤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1991년이라면 30년 된 에어소프트건이라는 얘기인데 이걸 뭐 가지고 나온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뭔가요? 네, 이 총은 국내 최초의 전동건이자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된 전동건입니다. 최초의 전동건은 일본 도쿄 마루이사에서 내놓은 파마스였고요.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은 서바이벌 게임의 여명기라고 평가받고 있는데 당시 우리나라는 이미 전동건을 독자 개발에 상용화했을 만큼 완성도 높은 뛰어난 기술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총은 우리 에어소프트건 업계의 여명과 태동을 알리는 상징적인 총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잡지도 하나 뭐 가지고 나왔던데 그건 뭔가요? 네, 제가 들고 있는 이 잡지는, 이 책자는 1995년 초 발매된 플래툰이라는 잡지인데요. 국내 유일의 에어소프트건 관련 잡지 창간호로 나름 상징성이 있는 잡지입니다. 여기에 이 총이 개발된 배경과 당시 국내 업계와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 등이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지금도 발매되고 있다면서요? 예, 플래툰은 지금도 발매되고 있고 마니아들 사이에서 나름 인기를 끌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에어소프트건 관련 산업 자체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상황이 어떤가요?
네, 30년 전만 해도 뛰어난 혁신을 선보이며 일본과 함께 에어소프트 관련 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지금은 사실상 국내 산업은 불모지나 다름없이 황폐화됐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명품 에어소프트건을 만들어도 정작 국내에선 사실상 팔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실제 이 총을 처음 세상에 내놓은 아카데미사는 유명 프라모델 전문 업체인데 이후 별다른 활약을 펼치지 못한 채 사실상 성인용 전동건 제작은 더 이상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 우리 아카데미와 비슷한 시기 전동건을 내놨던 일본의 마루이사는 에어소프트건 관련 매출로만 연간 수백억 원을 실적을 올리는 탄탄한 기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된 게 에어소프트건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 단적인 예가 탄속 0.2줄 이하라는 비현실적인 규제입니다.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규제인지 말씀을 해드리면 0.2줄은 비비탄 총알이 기껏해야 10m 정도, 잘 나가야 거기서 몇 미터 정도 더밖에는 날아가지 못하는 탄속입니다. 이 때문에 에어소프트건 업계 관계자나 이용자들은 입으로 비비탄을 불어서 내뱉는 수준이라고 자조하듯 개탄하고 있는데 이걸 누가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씩 주고 사겠냐고 속이 터질 정도로 답답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뭐 듣기만 해도 답답하네요. 네, 여기에 지금은 좀 덜하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경찰이 실정용으로 철만 되면 불법 개조 에어소프트건을 잡아낸다며 서바이벌 게임장을 단속했고 불법성과 위험성을 강조하기 위해 단속된 총에 쇠구슬을 넣어 위력 시범을 보였고 언론은 이를 여과 없이 방송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중첩되면서 국내 에어소프트건 산업은 쪼그라들었고 그 사이 대만이나 홍콩 등 중화권 기업들이 시장을 사실상 장악해버렸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에어소프트건 시장 규모는 3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고 액세서리나 서바이벌 게임 관련 매출까지 더하면 그 규모는 당연히 훨씬 더 큽니다. 안타까운데 이게 에어소프트건을 모의 총포로 단속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죠? 네, 우리나라는 에어소프트건을 레저용품이 아니라 총포 도검 화약류법에 따른 모의 총포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총기 안전사고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제 현실과는 동떨어진 책상머리에서 나온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라는 게 이용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외관이 비슷해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면 형형색색의 컬러 파트를 다는 등의 방법으로 오인 여지를 없앨 수 있고 이를 위반하거나 에어소프트건을 오남용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면 되지 이걸 애초에 모의 총포로 규제하고 단속하는 게 과연 적절하냐, 지나쳐도 너무 지나쳐 과요불급이라는 게 이용자들의 항변입니다. 이게 뭐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처럼 하는 나라는 사실상 없죠? 그렇습니다. 일단 서바이벌 게임은 탁 트인 야외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다양한 전투 경험을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재미도 있고 운동도 되고 해서 레저 스포츠로 곽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 서바이벌 게임을 하려면 탄속이 최소 1줄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1줄이 일종의 마지노선인 건데요. 그래서 유럽을 보면 2줄에서 16줄 사이에서 자국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탄속을 정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2줄로 규제가 가장 엄격하고 스웨덴은 10줄 수준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엄격한 프랑스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0.2줄에 비하면 10배 이상이고 그 행정 규제가 가장 높은 이웃나라 일본도 우리나라의 5배인 1줄로 탄속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경우엔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좀 특이한 상황이긴 해도 무려 20줄까지 허가하고 있는데 20줄이면 모의 전투를 포함한 사실상 거의 모든 군사훈련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군사적 측면에서도 에어소프트건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를 들면 특수부대들이 CQB라고 그래서 그 근접 건물 소탕 작전 같은 걸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거. 그래서 그럴 때는 처음에는 이 총을 가지고 그런 연습을 하고 나중에 실사격을 한다든지 모의탄을 사용. 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은 안전과 경제성 모두에서 에어소프트건의 활용 가치는 무궁무진하다며 불합리한 규제는 풀고 우리 군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게 지금 에어소프트건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그럼 이걸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네, 취재를 하면서 안타까운 점이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에어소프트건과 서바이벌 게임에 대한 인식이 꼭 총 들고 그렇게 뛰어다니며 놀아야 되냐, 그거 못하면 큰일 나냐는 식의 어떤 일각이어도 그런 인식이 여전히 있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이 부분은 잘못된 선입관이 차차 개선되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네. 다른 하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단체도 만들고 연대의 목소리도 내고 하는데 네. 그 방향이 좀 아쉽다는 겁니다. 네. 무슨 말이냐 하면 동호인들과 업체 관계자들의 관심과 하소연이 네. 그 불법 개조 단속 주체인 경찰이나 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네. 실무부서인 기술표준원 관계자에 집중돼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게 왜 문제라는 건가요? 행정청은 기존에 있는 법을 적용하는 주체이지 법 자체를 바꿀 권한이나 능력은 네. 없습니다. 네. 무엇보다 개선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네. 쉽게 말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우리 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네. 해버리면 사실상 뭘 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붙잡고 늘어져 봐야 해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두 가지 축이 있는데요. 네. 하나는 법을 제정하는 국회를 상대로 직접 문제 제기를 하고 청원을 하는 겁니다. 네. 다행인 건 법률방송 보도가 나고 일부 의원실에서 단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려 하는 등 네. 에어소프트건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네. 더욱 적극적인 대국회 활동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다른 하나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방법입니다. 네. 제가 취재를 해보니 지난 2009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헌법소원이 제기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살펴보니까 권익을 침해받는 주체, 네. 침해받는 권리 등 구체적 논리 구성을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좀 많이 어설퍼 보였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두 번 다 기각당했습니다. 네. 침해받는 주체와 권리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논리 구성을 촘촘히 해서 네.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승산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이 네. 헌법소원 관련 자문을 해준 김의택 변호사의 말입니다. 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네. 하나는 에어소프트건을 만드는 총포를 생산하는 분,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그 서바이벌 게임장을 운영하시는 그 게임 운영하는 사업자분들, 네, 마지막은 이제 그걸 이용하는 소비자, 이렇게 세 종류가 가능하겠죠. 좀 더 기본권을 직업 선택의 자유라든가 다른 여타의 개별적 권리로 특정하고. 실탄 사격장도 허용하고 있는데 에어소프트건 불법 개조 없인 서바이벌 게임을 사실상 할 수 없는 지금의 규제가 과연 정당하냐? 네. 이런 지적입니다. 김의택 변호사는 그러면서 아동과 청소년, 성년별로 탄속을 달리 규제하는 방법 등도 네.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실제 개선으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에어소프트건 얘기 그동안 잘 들었습니다. 맘카페 등 온라인에서 이른바 국민 욕조라고 불리며 큰 인기를 끈 다이소 아기 욕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이소 아기 욕조에서 기준치의 무려 600배가 넘는 그것도 발암성 유해 물질이 나와 소비자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르면 내일 서울중앙지검에 3,000명 규모의 집단 형사 고소 위임장 제출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그리고 한국소비자원 집단 분쟁 조정 신청서 접수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장한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심각하게 토를 하며 살이 빠지기 시작하고 애기가 5.5kg였는데 4.7kg까지 몸무게가 빠졌어요. 토하면서. 구토를 하루에 10회에서 25회까지 했었거든요. 제일 많이 했을 때가 하루에. 아기 피부에 성인 여드름 같은 붉은 염증이 올라오기도 하고 여드름 같이 볼록볼록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수도, 홍역 이런 것처럼 이제 올라와가지고 주변이 빨갛고요. 전체적으로 막 올라오고 했었거든요. 뒤집어지고 아니면. 심지어 아기를 씻기는 엄마, 아빠의 손 피부에도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피부가 막 날라고 제 손도 그렇고 건조해가지고 혼자 상처나고 딱지지고 막 그런 식으로 돼 있었거든요. 애기 나서 이게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제 바뀌어갖고 몸이 바뀌어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모든 엄마들 다 아빠들도 씻기는 아빠들 손도 다 그렇더라고요. 피부과 의사의 병명 소견은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기타 화학물질에 의한 알러지성 접촉 피부염. 의사는 욕조 마개와 접촉을 피하라는 치료 의견을 냈습니다. 애기 귀에 물도 안 들어가고 이제 등받이가 있으니까 안전해서 사용한 거였거든요. 애기가 거기서 좀 잘 놀고 근데 저랑 비슷한 상황에 엄마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맘카페를 중심으로 민원과 비판이 쇄도했고 결국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12월 10일
문제가 된 아기 욕조에 대한 안정성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발암성 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에 무려 최대 612배를 초과 함유된 채 판매되어 온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미국, 캐나다, 유럽에서는 변이 독성, 재생 독성 등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어린이 제품에 대해서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린이용 제품의 프탈레이트계 총 함유량을 0.1%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 기준치에 무려 600배 넘게 검출된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모르는 척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넘어갈 거냐면서 제가 막 그랬거든요. 네. 나 아니라고 계속 그러는데 뭐라 그래야 되지? 회피만 하려고 그러고 자기는 이에 따라 피해자 약 3,000명이 이르면 내일 다이소 아기욕조 제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단 형사고소에 나섭니다. 피해자들 집단소송 법률대리는 같은 아기욕조 사용 피해자인 법무법인 대류가주 이승익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아내가 있는 그 맘카페에 한번 가봤는데 이걸 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직업이 변호사인데 내가 그리고 피해자인데 내가 우리 아기를 위해서 내가 직접 나서야 되지 않겠? 집단소송은 크게 두 가지 갈래로 진행됩니다. 먼저 제조업체가 허위로 KC 인증을 표시하며 판매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나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 위반 등에 대한 집단 형사고소입니다.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 위반의 경우에는 어린이용 제품에 거짓으로 공급자 적합성 확인 표시를 한 경우에는 처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급자 적합성 확인 표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KC 인증입니다. 이 사건은 KC 인증을 안 받은 원료를 사용해서 판매하면서도 마치 KC 인증을 받은 것처럼 판매. 유해물질 허용 기준치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 아기욕조에 KC 인증을 표시해 판매할 수 있는데 그러한 확인 절차 없이 다이소 아기욕조가 제조 판매됐다는 것이 이승익 변호사의 말입니다. 신생아가 쓰는 아기욕조고 그리고 이런 아기욕조에서는 안전성이라는 게 상당한 중요한 요소인데 이 제조업체들이 KC 인증을 받지도 않았으면서도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KC 인증을 해서 팔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충분히 어떤 기망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관련해서 허위 광고 등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전속 고발권이 있는 공정위 집단 신고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형사고소가 한 축이라면 다른 한 축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건데 이와 관련해선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 민사소송에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피해보상 합의나 조정 결정을 통해 적절한 구제를 받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자체적으로 또 조사를 하고 또 시험도 거치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보호원 그리고 신고한 당사자가 협업해서 사건을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문제가 된 아기욕조 유통 채널인 다이소 측은 산자부 안전성 결과 발표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11일 사죄문을 발표했습니다. 최초 입고 시엔 안전성 및 품질 검사를 확인받았는데 이후 추가 입고 과정에서 유해물질 기준이 초과된 제품이 입고됐는데 이를 걸러내지 못한 점 사죄를 드린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이번 사태로 최초 KC 인증 획득 당시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는데 이후 제조 원료 및 소재가 바뀌며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600배 이상 초과됐는데 이를 파악하지 못하는 KC 인증제의 제도적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KC 인증 제도가 조금 더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구체적으로는 이런 어린이 용품, 특히 이 욕조 아기들이 사용하는 욕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엄격한 기준의 안전인증을 받도록 개정을 한다던가. 이번 다이소 아기욕조 집단소송은 소비자 권익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해 착수금이나 성공보수를 받지 않는 공익소송으로 진행됩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법률방송은 재판 및 사법자료 정리, 연구, 발간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법원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서적과 활동을 소개하는 코너를 새로 준비했습니다. 법원도서관. 일반인들에겐 낯설 수도 있는데 첫 순서로 법원도서관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인 한지영 판사를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왕성민 기자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자리한 법원 도서관입니다. 열람실인 법마루에 들어서자 벽면 가득 빼곡하게 법률 서적들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번에 가장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례 해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당 해설 논문들의 제목들이 쭉 이렇게 있는 것이고요. 열람실 한켠 독일어로 된 서적들이 책장을 빼곡하게 채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2대에 걸쳐 법관을 지내고 있는 독일 판사에게서 지증받은 서적들입니다. 독일 각 지역 박물관 소장 예술품을 소개하는 도록에서부터 19세기 프로이센 왕국의 민법 서적에 이르기까지 귀중한 사료들이라는 것이 한지영 판사의 설명입니다. 독일 파렌센 판사님으로부터 3,000권 정도의 책을 기증을 받았습니다. 독일 민법이 제정될 당시에 독일에서 연구되었던 여러 가지 프랑스 민법에 대한 책이라든지 프로이센 민법에 대한 책이라든지 법원 도서관은 8만 9천여 편의 학술 논문과 6만 7천여 권의 수준 높은 교양 서적을 포함해 총 44만여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법조계 지식 창고입니다. 뒤쪽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판례는 좀 이렇게 다 실기 어려운 여러 가지 뭐 도표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이렇게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이해하시는 데 이제 좀 더 도움이 되시는. 자리를 옮겨 본격적인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먼저 법원 도서관이 어떤 곳인지부터 물었습니다. 법원 도서관은 사법부 중앙도서관입니다. 판사님들이 재판 업무를 잘 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업무를 본업으로 하고 있고요. 또 일반 국민들에게 필요한 판결, 중요한 문헌들을 소개해드리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원 도서관은 일반 도서관에선 하지 않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최고의 법률 전문가로서 다양한 법률 서적을 직접 발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법원 도서관이 다른 도서관들과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발간 업무를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중요한 사법 자료라든지 법원사 자료들을 출간하는 업무. 대법원 판례 해설, 사법 논집, 사법 같은 서적들이 법원 도서관이 발간하는 대표 서적들입니다. 대법원 판례 해설 말고도 판사님들이 실무를 하면서 필요한 자료들을 조사하고 연구해서 만든 논문집인 사법 논집이라는 것도 있고, 또 판사님들뿐만 아니라 대학 교수님들도 같이 필자로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 학술지적인 성격이 강한 사법지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법원 그 밖에 우리 대법원 판례를 영어나 중국어로 번역하거나 일제시대 고등법원 판결 등을 구격하는 작업 등도 아울러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들을 영문과 중문으로 번역해서 영문 판례집, 중문 판례집도 발간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또 법원사 자료로는 일제시대 때의 대법원 판결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 고등법원 판결, 이것들을 구격해서 발간한 바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일어로 돼 있는 과거의 법령집들을 구격해서 발간하는 업무도. 한지영 판사는 그중에서도 매년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직전 반년간 대법원 주요 판결 50개 정도를 추려 발간하는 대법원 판례 해설이 대법원 역량이 고스란히 담긴 발간 작업의 백미이자 정화라고 말합니다. 대법원에서 선고된 중요한 판결들에 대해서 해설을 해놓은 논문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대법원 재판 연구관들이 중요한 판결을 선정해서 해당 판결에 대해서 연구한 자료와 본인들의 의견을 더해서 만든 논문들을 모은 자료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대형 로펌이나 주요 로스쿨에서 판례나 법리 등을 공부할 때 교과서처럼 쓰이는 일종의 법조 바이블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당 판결이 선고되기까지의 여러 가지 배경이라든지 기존의 법리의 형성 과정이라든지 또 다른 판례와의 차이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해를 해야 비로소 해당 판결을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과정에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자료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대법원 최신 판례나 경향을 실무적, 이론적, 법리적으로 가장 빠르고 일목요연하게 습득할 수 있는 점은 다른 어떤 법률 서적도 줄 수 없는 강점으로 꼽힙니다. 모두 다 중요한 논문이겠습니다만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논문 한 편이 생각이 납니다. 원래 법 규정이 없었고 이 판례 해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입법이 되기 이전에 어떻게 판례의 법리가 형성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원래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 있었던 법원 도서관은 지난 2018년 지금의 일산 자리로 옮겨왔습니다. 공간 확보 측면도 있지만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도 담겼다는 게 한지영 판사의 설명입니다. 저희가 일산으로 이사를 하면서 법마루라는 이름으로 열람실도 크게 만들어서 이사를 왔고요. 일반인들에게 공개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 누구나 평일 그리고 주말에도 개방을 해서 한지영 판사는 그러면서 법원 도서관은 일부 법조계 인사들에 국한된 닫힌 공간이 아니라 열린 공간임을 거듭 강조합니다. 원하는 누구나 온 오프라인을 통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일반인 서적 대출까지 연내에 추진한다는 것이 한지영 판사의 말입니다. 법원 도서관 홈페이지에는 저희 도서관 자료들이 발간이 되면 항상 전문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원문 전체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요새 법원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전자책들이 있습니다. 법률 전자책으로도 저희가 발간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 도서관 열람실 이름 법마루의 마루는 산마루 이런 것처럼 꼭대기, 최고봉, 어떤 사물의 첫째, 어떤 일의 기준 등을 뜻하는 다의적인 단어입니다. 법마루, 법의 최고봉, 법의 기준, 최고의 법률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은연중에 가득 품은 이름입니다. 그렇지만 그들만의 자부심이 아닌 다가가는 법원, 권위에 갇힌 닫힌 법원이 아닌 시민 누구에게나 열린 법원. 한지영 판사는 법원 도서관의 성과와 결실, 자산을 적극 활용해달라는 당부의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비접촉이 중시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 또 법조인들이 필요한 정보를 잘 쉽게 얻으실 수 있도록 다양한 전자책이라든지 전자자료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